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3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의 그 소사를 좀 살펴보니까, 바로 그 이제 김옥균이 그 사망한 날이 되겠습니다. 상해에서 그 홍종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죠. 권총으로. 그렇게 이제 사망한 날이 되겠습니다. 김옥균은 뭐 잘 아시다시피 갑신정변의 주역이었습니다. 1884년이었죠. 뭐 모순 덩어리였던 그 성리학의 주구, 조선을 개혁하고 조선을 근대화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그 조선의 그 선비였지만은 결국 갑신정변이라는 혁명은 삼일천하로 이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서 이제 망명의 길로 떠나죠. 일본서 이제 이 떠들이 생활하다가 음, 하여튼 그 상해로 이제 그 건너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옥균에게 접근했던 홍종우에 의해서 호텔방에서 권총으로 이제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신이 이제 조선으로 운구가 됐을 때에 조선 정부, 즉 고종이 이끌고 있던 그 조선 정부는 김옥균을 부관 참시를 합니다. 뭐 사지를 찢어 죽인다든가 아주 그 야만적인 그런 그 사형 제도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이제 만국의 그 조선이었는데 음, 그 그것도 부족해갖고 이제 목을 잘라갖고서 뭐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다 이제 효수를 한다. 효수, 머리 숫자, 머리를 높이 걸어놓는다. 잘린 머리가. 정말 그 생각하면은 어, 그렇게 야만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 참 만국 조선을 어떻게든 그 개혁을 시켜보려고 했던 그런 그 인물이 바로 김옥균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정말 그 이후에 모반의 역적으로 몰려가고 그 문중에서도 그 돌림자를 바꿀 정도로 이제 에, 뭔가 그 금, 금기시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 이제 됐었는데 정말 그런 모반의 역적이지 김옥균이 아니면은 조선의 그 군대화를 꿈꾼 혁명가였는지 정말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오늘 김옥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김옥균 사망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준비된 그 자료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하여튼 진행을 해보죠. 네. 자, 김옥균. 김옥균은 1851년 2월 23일 날 태어나서 1894년 3월 28일 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즉 오늘이 에, 김옥균의 그 사망일이 되겠습니다. 자, 김옥균은 조선 말기에 이제 정치가죠. 그리고 사상가였어요. 대화파였죠. 김옥균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이 1884년에 있었는데 이 우정국을 그 이제 그 정이라고 할까? 그 기념식장에서 이제 쿠데타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죠. 근데 3일 천하로 끝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국 조선 그 구한말에 그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 이제 어 개화를 시키고 근대화를 시키려고 애를 썼던 그 개화파 선비 중에 하나였는데 어찌 됐든 김옥균이 이제 3월 28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자, 김옥균은 1872년 문과장원급제를 했네요. 그리고 뭐 요직을 두루두루 이제 거쳐 갖고서 글쎄요 뭐 지금 동남제도 개척사 겸 관포 경사 임명돼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을 했다. 상당히 그 굉장히 그 건설적인 일을 했네요. 그다음에 임오군란 후에 일본식 급진 개혁을 이제 주장을 했으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외척 민씨 세력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다 못해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근데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외척 민씨, 어, 민씨들은 수구파였죠. 개혁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그 권력, 그다음에 재산 그걸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들, 그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화파를 발목을 잡을 수뿐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1884년에 이제 갑신정변이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개입을 하는 바람에 3일 만에 이제 실패를 했죠. 그래서 3일 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뭐 망명하는 과정도 상당히 그 인제 고초를 겪어가면서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청일 전쟁이 인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후에 한 10년 정도 후죠. 그 중국 상해에서 인제 홍종에게 암살을 당해요. 홍종은 뭐 "고종이 뭐 파견했다." 이런 말은 없는데 어찌 됐든 뭐 본인의 그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프랑스 유학을 한 그 유학파 근데 어찌 됐든 가서 그 권총으로다가 호텔 방에서 인제 김옥균을 인제 사살을 했죠. 그래서 인제 그렇게 홍종한테 암살당해 갖고서 인제 시신이 송환이 됐는데 조선으로 정말 참 부관 참시를 한 거예요. 부관 참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체를 꺼내 갖고서 또 인제 이 참 시체를 인제 토막을 내는 거죠. 아주 야만적이고 그 비인간적인 그런 그 제도를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그걸 팔도에 효소를 했다. 이 효소라는 게 그 효자를 보면은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있죠. 그러니까 나무에 이렇게 머리를 걸어 갖고서 저 머리 숫자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진짜. 남의 잘린 목을 갖다가 참 썩어도 그냥 푹 썩은 그 음 참 무한말 만국조선. 그걸 참 지금 고종이 황제라고 지금 이 참 웃기는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인제 후에 개혁파가 인제 집권을 인제 하게 됐을 때 인제 복권이 인제 됐죠. 그 순종에 의해서 인제 충달공이라는 시호가 인제 철거가 됩니다. 복권이 됐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간 개혁가죠. 제가 봤을 때는 개혁가입니다 진짜. 본가는 장동, 신안동 김씨네요. 안동 김씨. 그다음에 호는 고균, 별호는 고. 망명 중에는 이와따 슈샤쿠라는 가명을 쓰고 그다음에 이와따 산화라는 가명도 썼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서 있다가 보니까 망명을 일본으로 갔으니까 자 생애를 보면은 충청도 공주에서 인조 때 우의정을 지낸 문충공 김상룡의 구대손 김병태와 부인 은진송 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살결이 백옥같이 꼿꼿이다 해서 옥준이라고 이름을 줬다. 이제 청년 시절을 보면은 아주 뭐 다재다능한 그런 그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네 번째 보면은 이제 노론의 학통을 승계를 했다라고. 율곡의 사당을 모신 그 강릉역에서. 그다음에 인제 유대치한테도 그 이제 수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섯 번째 보면은 서구 문물에 인제 접근한 거예요. 지구본, 만왕경, 망원경 이 참 신기한 물건이죠 진짜. 그리고 청나라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그 서구와 지리, 정세, 문물을 소개하는 서적들을 갖다가 인제 읽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서적을 많이 또 읽으면서 그때 인제 동문수학회 하던 그 영재들 있죠. 뭐 자 이름 다 유명한 분들이죠. 박영효, 민영익, 유길준, 박정양, 서재필 전부 다 개화파 혁명가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생각을 갖다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인제 고종 10 년이 1872 년에 문과 알성시에서 장원급제를 하네요. 그 상당히 이제 공부도 잘했던 머리가 좋았던 그런 이제 인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봐요. 뭐 행복이라는 게 뭐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고 정말 그 역사에 어떤 그 뭐를 남길 수 있는 이름과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머리가 비상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미치지는 못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어찌 됐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료 생활을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섯 번째 인제 보면은 어 김옥균 자신도 일본에 가고자 80년 말에 1980 년이 1880 년이죠.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인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가사키 현 조선소, 제련소, 탄광, 금광 이런 걸 갖다 시찰하고 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 파악을 하느라고 그랬다 이거죠. 그다음에 뭐 조폐구, 물자 운송, 지폐 추조 이런 거를 갖다가 참 가서 인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교토를 거쳐서 인제 도쿄에 도착을 해 갖고 도꼬라고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인제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조선을 어떻게 보는지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수신사로 또 파견이 되죠. 이 수신사로 인제 파견이 되니 돼서 인제 개혁을 공부를 인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일본에 대해서 인제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일본은 근대화가 됐고 명치유신인을 인제 단행함으로 인해서 그때 인제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인제 부글부글 썩는 그런 나라였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선진화된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개혁 정책을 공부했다 돼 있죠. 예. 군사 기술 같은 것도 습득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신분제를 폐지하고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국방도 국방력도 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사람들을 국민을 그 조선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어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고종이 좋아했을까요? 자기 권리를 자꾸 뺏으려고 그러는데 왕권을 제한할 수는 없잖아.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에 보면 도로 개선 정비, 우위 생계,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영세 중립화를 주장을 했다. 하여튼 이런 신분제 폐지와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그런 선비 중에 개혁파 선비 중에 인제 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개혁파로서의 인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죠. 역시 수구파와의 전쟁이죠. 결국은 민씨 일가 동도서기로 기울어져 있는 이 고종 그다음에 인제 외척에 휩싸여 갖고서 그냥 그걸 진두지휘한 여기 명성황후라고 돼 있는데 민비.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개혁파들이 밀려날 수뿐이 없죠. 왜 개혁파들이 하는 도모하는 시도하는 일들은 전부 왕권이나 외척들을 갖다 배척하는 그런 인제 시도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싫어하겠죠, 그쪽에서. 인제 돈은 없고 물가는 뛰고 그래서 인제 일본에서 이제 차관 도입을 인제 하려고 했지만 이제 수구파가 또 외척들의 방해로 인제 그것도 실패하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인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인제 수구파 타도 계획을 인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여기 보면 "자객에게 목숨까지 노려졌다." 그만큼 인제 김옥균을 갖다가 인제 이 수구파 쪽에서 싫어한 거예요. 민씨 외척 일가 쪽에서. 그리고 인제 이 민영익은 개화파였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다시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외척 세력 쪽으로 이렇게 인제 옮겨갔죠. 결국은 수구파 쪽으로 간 거예요, 민영익이. 같이 보빙사라고 해 갖고 미국 뭐 유럽 시차를 다 하고 돌아와 갖고서 민영익은 다시 수구파로 돌아간 거죠. 이게 참 아 음 조선 말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인제 갑신정변을 인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게 10월 17 일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 10월 17일 날 갑신정변에 대해서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또다시 말씀드리는 건 반복이니까 어찌 됐든 우정 총국 낙성식에서 인제 거사를 갖다 인제 치른 거예요. 이제 그래 갖고 인제 일본의 협조를 인제 많이 받기로 했었죠. 그러나 결국은 일본이 인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질 않기 때문에 하여튼 갑신정변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갑신정변과 3.1 천하, 3.1 천하로 인제 끝나게 된 거죠. 근데 인제 이게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인제 청나라 군대가 인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뭐 남의 땅에 들어와 갖고 이게 참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참 아 자 볼까요? 일본 오르막령 정변이 청나라 군대 개입으로 3.1 천나로 끝나자 박해조의 신이치로와 함께 일본으로서 이제 망명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홍영식은 인제 어 개화파 중에서 비교적 온건한 데다가 우얀스케와 친분도 있고 첩신 중에 가까운 사람이 많아서 국왕을 따라가면 신변은 안전할 것으로 믿었으나 그들은 궁묘에 도착한 직후 그들 모두는 참혹하게 살해가 사실은 이럴 때는 인제 36개 주행랑이 인제 제일 좋은 인제 전략이죠.
그래서 인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음 이때 인제 아 이 지토세마루 이 배의 선장이 인제 살려 준 거예요. 이 배는 인제 여기는 치해법권 지역이니까 그 와서 인제 그 김옥균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못 내놓겠다." 인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일본으로 인제 건너가서 인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물론 인제 그 개화파들은 인제 지원했던 사람들이 뭐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일본도 인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인제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일본에서 그렇게 망명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인제 뭐 가족들하고 인제 헤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은 엉망이 된 거예요. 이제 한번 볼까요? 일본 망명 생활 중에 김옥균을 보면은 김옥균의 가족, 아버지 김병태는 천안 감영에 투옥돼 옥사하고 동생 김갑규는 경북 영천까지 도망쳤다가 체포돼 대구 감영에서 옥사. 어머니 송 씨와 여동생 음독 자살. 아내 유 씨와 7살 된 딸은 옥천군에 관노가 되고 그다음에 인제 첩이 있었네요. 첩 송 씨는 옥중에서 살려고 음행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 소문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몸을 팔아서 인제 살아났다. 뭐 인제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인제 가정이 인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러니까 혁명에 실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각오를 하고서 혁명을 하는 건데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진짜. 자 그래서 인제 일본에서 인제 뭐 하여튼 도피 생활을 그렇게 인제 쭉 인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제 망명을 하다가 보니까 인제 암살자들이 오는 거예요. 자객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객들이 왜 뭐 왔을까요? 뭐 내가 '어우 저러면 안 됐어. 내가 가서 잡아 죽여야지.' 하고서 자객이 오는 건 아니고 분명히 누가 보냈겠죠? 예. 여기 보면 민씨 정권은 자객을 보내서 김옥균을 제거하려 했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방탕한 생활도 하게 되고 하여튼 이게 인제 그 망명 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그 어 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우의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제 '방탕한 생활을 한 것 같이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뭐 어찌 됐든 뭐 딸도 나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하여튼 뭐 인제 일본에 있는 그 인제 여자들하고도 뭐 이제 음 그런 관계 예 를 맺을 수뿐이 없었겠죠. 뭐 이렇게 나가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조선에서 자객이 인제 침투를 한 거예요. 1차 김옥균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고 85년 6 월에는요. 그다음에 86년 2 월에는 또 2차 김옥균 암살 또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자객을 계속 파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여성 편력이 인제 위장이죠. 보니까 얘네가 뭐 인제 술과 여색에 빠져 갖고 아주 형편없는 반페인같이 됐더라. 저런 놈을 꼭 죽여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인제 그런 위장된 그런 생활을 했다고도 보여집니다. 또 어 백지 생활에서 그것도 타국 생활에서 피폐해지다 보면은 멘탈이 무너지면 인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박영용하고도 인제 결별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인제 이런 생활을 하니까 박영용도 이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인제 김옥균을 남겨 놓고 박영용은 미국으로 이제 갔네요. 그래서 인제 김옥균과 박영용의 서로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인제 이런 결별이 이제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청나라로 인제 그 망명을 인제 시도를 했죠. 근데 청나라의 실권자가 그때 인제 이홍장이었어요. 리홍장. 그러니까 인제 리홍장을 만나서 인제談판을 지으려고 인제 그 청나라로 다 인제 가죠 인제. 청나라행을 결심을 하고 인제 상해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인제 조선에서 또 자객이 들어요. 이일직하고 홍종호인데 이 홍종호가 인제 결국은 김옥균을 인제 살해를 하죠. 근데 어 이걸 굉장히 그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음 인제 그 김옥균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호랑이는 잡을 수 없다."라고 해 갖고 중국을 들어가서 인제 이홍장을 만나서談판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제 이 홍종호가 아주 딱 위장을 하고서 인제 접근을 한 겁니다. 홍종호가 김옥균에게 접근한 방법은 프랑스 요리 솜씨로 어찌나 기가 막혔던지 김옥균의 일본 친구들 입맛까지도 사로잡을 정도로 이 홍종호가 그러니까 프랑스를 자비로 저 당시에 자비로 그냥 가서 유학을 하고 온 그 사람이에요. 그 홍종호에 대해서 인제 그는
공중파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내보내고라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제 프랑스 요리도 배우고 뭐 이래 갖고 인제 그런 거를 쫙 음식을 해 주면서 인제 김옥균한테 이제 의심을 사지 않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김옥균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홍정호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인제 그 김옥균이 인제 상하이로 갔을 때 홍정호도 그 이제 따라온 거야. 와 갖고 호텔 뚱허 양행, 그러니까 동화 양행이네요. 동화 양행이라는 그 호텔 주점이죠, 주점. 중국식 표현으로 주점입니다. 아니면 주루. 여기에서 인제 이 홍정호가 리버로 권총으로 김옥균을 갖다 이제 저격을 했죠. 밑으로 침대에 들어서 잠자고 있는데 인제 암살을 해 버린 거예요, 총을 쏴 갖고. 그러니까 인제 김옥균은 죽고 인제 어 뭐 그쯤 되니까 천국 이제 경찰한테 인제 뭐 자수를 했겠죠. 내가 이거 죽였다." 근데 이건 지금 조선에서는 김옥균을 역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역적을 처단하러 온 조선의 그 어떤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공무다." 해 갖고 천국 경찰에다 밝히니까 어 뭐 그 인제 고 사이에 인제 그 암살하기 전에 인제 윤치호가 "홍중호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김옥균이 그 프랑스 요리 솜씨 홀딱 반해서 그랬는지 "아 그럴 리가 없다." 이제 이러면서 같이 인제 호텔에 들어갔다가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데 하여튼 홍중호가 그때 어 그 리볼버 권총으로서 인제 쏴서 사살한 건데 홍중호가 인제 이 권총을 들고 올 때 양복을 입고 온 게 아니고 이제 조선의 그 이 우리 옷이죠. 한복을 그 착 갖춰 입고서 인제 와 갖고서 인제 어 총을 쏴서 인제 김옥균을 저격을 했다고 뭐 그렇게 그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제 김옥균을 인제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뭐 오후 4 시경에 사망을 했는데 당시 김옥균 나이가 향년 44 세. 음 지금 여러분들 44 살하면은 음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린애죠, 어린애. 물론 인제 44살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다 큰 것 같은데 음 저 당시에는 뭐 평균 수명이 지금같이 길지 않았었기 때문에 44 세면은 정말 옛날에 저희들 중학 다닐 때는 인생은 40 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그 인생의 어떤 그 피크치 인제 그런 때에 인제 이렇게 어 사살이 된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인제 김옥균 사체를 인제 일본인 와다 엔지로 요청에 따라서 일본으로 인계를 했는데 일본 영사관에 온 시신에서 그 손톱 발톱을 잘라내서 봉지에 담아 갖고 그 유품으로 인제 도쿄로 보내 갖고 그리고 인제 이 김옥균 시신은 인제 조선으로 간 거죠. 여기 홍정호와 김옥균의 사체를 그러니까 홍정호는 살아있는 상태고 김옥균 왜? 이거는 잘못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와 갖고 조선인들끼리 벌리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음 청나라 정부가 그냥 조선에다 다 문제를 그냥 넘겨 버린 거예요. 조선으로 인계를 한 거죠. 이게 인제 사체가 이렇게 옮겨지고 조선에 도착을 하니까 능지처참을 했다라는 얘기. 머리는 효시됐다. 효수. 홍정호가 돌아오자 고종이 포선발로 뛰어나 근데 인제 일본이 이때까지는 김옥균을 갖다가 아주 귀찮은 듯이 이렇게 대하다가 인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막 인제 김옥균을 두둔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이 이중적인 태도를 이때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제 이때 세상에 능지처참을 하고 가족들을 그렇게 풍비박산 내고 사지를 분열시킨다라는 게 뭐예요 정말. 종로시설 목이 잘리고 사지를 찢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야만인이죠. 이때는 외국 그 언론인들도 많이 인제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아주 놀랐죠. 놀란 거 이거예요. 보면은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한 규탄. 김옥균의 부관 참시는 외국인 기자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선인들의 반문명적인 야만인들이며 이와 같은 조선인들이 비인도적인 행위, 생명 경지 현상을 방치해야 되는가라는 주장이 일본의 개화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중동 어딘가 이게 선교사로 나갔는데 뭐 목을 막 이 뭐 썰어서 죽이느니 뭐니 이런 어 정말 참 비인간적인 그런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그렇게 그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진짜. 근데 이런 것들이 인제 이 외국인 기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니까 '참 조선은 진짜 야만스러운 나라, 야만인들의 나라.' 인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인제 그 아오야마의 웨인 묘지에 인제 김옥균 묘가 있는데 이 묘에 뭐가 있겠어요. 아까 그 손톱 팔톱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묘는 있지만은. 참 그래서 이게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때 6 일주는 조선에서의 또 다른 쿠데타에 연루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오가사와라 섬에 모도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김옥균이 유폐되었던 바로 그 절의 고도에서 김옥균의 비문을 써야 하는 6 일준의 심정은 착잡함을 넘어서 큰 아픔이었을 것이다. 참 6 일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개혁 동지, 개화의 동지가 살해가 돼 갖고 도관 참질당하고 응? 이 정말 참 어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처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데 그 비문을 써야 된다. 참 비인간적인 야만적인 나라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인제 그 복권이 인제 되죠. 1895 년에 인제 갑오경장이 인제 일어납니다. 이제 갑오경장이 일어나면서 개화당 내각이 인제 개화 세력이 인제 들어선 거죠. 그래서 법무 대신 서광범과 총리 대신 김홍집의 상소로 사면 복권되었고 근데 아관 파천을 인제 해 갖고 또 이 김홍집이 또 맞아 죽잖아요. 고종의 밀명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는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인제 갑오경장도 이게 실패를 한 거나 다름없죠. 복권이 또 취소가 됐대요. 그런데 이제 순종 때 1910 년에 다시 복권이 돼서 주장각 대제학으로 인제 추진이 됐다는데 그래서 10호를 충달공을 받습니다. 그럼 사후도 그래요. 가족들은 비참하게 인제 풍비박산이 났고. 근데 인제 1910년 한일 합방 요때 융의 4년 이게 순종의 연호죠. 그때 인제 평가가 재평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김옥균이 생존해서 개혁 정책을 펼쳤더라면 한일 합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여론이 인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미 나라는 망했으니까. 육일준, 박영유, 윤치호 등은 그가 암살당하지 않고 오래 살았다면은 한일 합방을 막았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는 얘기죠. 역사에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참 쓸쓸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암장한 묘소는 어 한일 합방 이후에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 143 번지로 인제 이전이 됐다라는 여기가 고향이죠 인제. 자 일본에서는 조선을 개화하려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선각자로 추모가 되고 있다. 그래서 김옥균에 대해서 많은 서적도 출간하고 그가 역적이 아니고 혁명가다라는 그런 평가를 인제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갑신정변을 뭐 비록 3일 천하로 끝났지만은 어 뭐 인제 여기 보면은 핵시 기적 일대 혁명으로 민중 본의 그다음에 민의 열렬한 희망, 배청 독립, 대화 진취 이렇게 갑신정변의 성격을 갖다가 규정을 했고 비록 3일 천하로 실패를 했지만은 이걸 주도했기 때문에 어 김옥균은 이제 혁명가로다 다시 평가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혁명가로 그렇게 인제 부각이 인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생가 앞에 그 생가터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생가 앞에 추모비도 걸리고라. 이게 인제 공주군청 주도로 1989년 2월 22일 날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그 공원묘지에 있는 묘역에는 머리털과 옷을 묻은 무덤이 있다. 참 참 착잡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사상과 신념을 보면 역시 개화 사상을 그 꾀하는 그런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인제 이 성리학자들이 인제 아주 폐쇄적인 의정 척사를 주장했죠. 이걸 반대한 거예요. 비판하고. 그다음에 민씨 정권의 족벌 체제를 갖다 어 지지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외세 강요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나라를 개방하는 것도 그것도 비판을 하고 그러나 음 나라를 여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 외국의 선진문물과 장점을 배워야 된다라고 또 이제 주장을 인제 했죠. 인제 그렇게 개혁 운동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죠. 자 요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은 처음에 평화적 수단에 의한 개혁 운동을 추진했으나 민씨 일족의 부패와 청나라와 결탁한 민씨 일파의 벽, 청나라의 영향력 등에 부딪히자 위로부터 점진적인 개량주의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것은 혁명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해 갖고 쿠데타를 갖다가 인제 기도를 해서 준비를 해서 일으킨 것이 바로 갑신정변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인제 실패를 했고
망명 생활하다 결국은 중국 상해에서 홍중호한테 이제 암살을 당한 거죠. 예, 평가 비판을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그 평가를 봤을 때 대화 사상에 철저히 심취하여 스승 유흥기 중인 유흥기가 중인 신분임에도 그에게 존댓말을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인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스승이기 때문에 김옥균이 존댓말을 했다라는 얘기. 옛날에는 뭐 신분이 높으면 뭐 나이에 관계없이 뭐 하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김옥균은. 그다음에 갑신정변의 실패로 조명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2007년 이후 뉴라이트 등 일부 단체에서 한국 근대화를 빛낸 선각자로 높이 평가하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저도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팔관파천을 시도했던 고종 같은 분은 무능한 그 정치 지도자, 집권자, 어, 나라를 지키려고 어, 정말 뭐 나라에 힘을 길러갖고 싸움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종묘사직을 지키면서 나라를 넘겼다라는 그런 지금 인식을 주고 있는 그런 고죠. 정말 참 그런 거에 비해 보면은 그래도 김옥균은 나라를 개혁시키고 근대화를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실패를 했지만은 뉴라이트의 견해에 따르면 김옥균, 박영영 등의 급진 개혁파가 기존의 청나라에 바치던 조공제도와 문벌제도를 폐지하는 등 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한국 근대화를 빛낸 선각자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 그렇죠. 조공 이거 폐지를 하고 문벌제도도 폐지하고 처음에 그런 평화적 수단에 의한 개혁운동을 추진했으나 청나라와 결탁한 민씨 세도 정권의 벽에 부딪히자 부득이 쿠데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변혁을 시도했으나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허약함에도 거사를 치르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준비는 안 됐지만 더 늦으면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좀 허약하지만은 그 거사를 치렀던 거예요. 일본을 믿고. 그러나 청나라가 개입하고 일본 또 뒤로 한 발 빼고 뭐 이러면서 갑신정변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된 거죠. 여기 서재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음, 매국노 고종을 쓴 분이죠.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한 카트 어, 제가 캡처를 했는데 저작권 이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까닭도 모르고 반대하는 일반 민중이 무지 몰각 때문에 결국은 갑신정변은 이런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고 한계가 드러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수세필이 갑신정변을 1935년에 이제 회고를 하면서 쓴 책에 그렇게 이제 서재필이 평가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또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이 이제 박종인 기자예요. 굉장히 이 조선 시대의 그 어떤 모순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아주 정말 세세하게 그 이제 내용을 밝혀갖고 비판을 좀 하고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까지 쓴 정말 이분의 그 유튜브 영상 다들 구독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영노 TV 구독자님께 부탁드립니다. 부정적 평가를 보면은 그런 청나라에 대한 사대주의나 명나라 혹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와 외세의 개입을 비판하면서도 갑신정변 당시에 일본에 의지하게 되었는데 외세에 의존했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뭐 일본도 외세고 중국도 외세죠. 그러나 개혁이 되는 방향의 그 외세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수구에 가까운 외세가 있죠. 개혁이 되는 쪽으로 의지를 했던 거예요. 왜? 힘은 없고 워낙 그 고종이라는 왕권이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백성들은 까닭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반대를 하니 그런 선택을 할 수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전 준비가 치밀하지 않았던 점과 정변의 주체 세력이 너무 허약했던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겠다. 이후에 그 말이 있죠. 더는 늦어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이 스스로가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고사를 치를 수뿐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바로 이에 대한 그 뭔가 그 대답과 변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때까지 조선에서 수구파의 후견 세력인 청나라 등의 영향력이 조선 사회 내에 막강했던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뭐 왜 인식을 못하겠어요? 이런 그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시도를 했던 거죠. 정말 그런 구테타라고 지금 표현되는 그런 어 정변을 갖다 일으킬 정도면은 정말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고서 그 일을 벌였던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김옥균을 비판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균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살았던 수구파를 비판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그 어 그 수구파들 때문에 나라를 결국 넘겨준 거잖아요. 또 결과적으로 그 10년 뒤에 있었던 갑오경장도 실패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종이 김홍집도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음 갑오경장을 시도를 했지만 이거 역시 실패를 인제 10년 지난 뒤에도 실패했는데 일본은 명치유신을 일으키고서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변신을 했는데 결국은 조선은 인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것은 누가 되었든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수구파의 저항이 너무 강해서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왕권을 지키려니까 이네들을 내쳤던 거예요. 그리고 황실의 재물을 지키려고 얼마나 이 민비가 애를 썼어요 진짜. 정말 이 박정희 기자가 쓴 그 책을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고종과 민비가 벌였던 겁니다. 결국은 종로사직을 지키느라고 나라를 넘겨줬다. 그 한일합방 그 저기 그 을사오적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서명한 그 서류를 보세요. 거기에 황실의 이 왕공족들은 전부 월급을 줘 가면서 인제 대우를 하죠. 결국 그 대우를 받으면서 다 넘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 주체의 성찰이 뒤따르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이 된다. 반복이 되죠. 반성하지 않으면은 반복이 됩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되풀이가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어 심각하게 스스로를 돌아다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느 시대고 간에 심오한 지성에 심도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냉혹함을 볼까요? 조선과 청은 일본의 속내를 꿰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뭔가 상당히 계획적으로 인제 이렇게 접근해 갖고 조선을 갖다가 인제 그 집어삼키려고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찌 됐든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조선 침략 나아가 대륙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에게 김옥균 암살 사건은 대단한 호재였다. 김옥균 암살 사건은 장기적으로 조선 합병, 당장에는 청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기막힌 명분이 되었다. 결정적으로 그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죠. 네. 그러면서 청과 일본이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는데 참 남의 나라가 음 조선 정부 요청에 의거해 갖고서 이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한 게 바로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김옥균 가문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는 김옥균이 역적이 되자 문중에선 균자 학렬을 규자로 바꿨다라고 참 그 문중도 어쩔 수 없겠죠. 참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이 사람이 이분이 김옥균입니다. 자 이상 구한말의 그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김옥균은 혁명가일까요? 아니면 역적일까요? 비록 그가 혁명에 실패해서 능지처참을 당하긴 했지만 저는 김옥균을 혁명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역사의 가정은 의미가 없죠. 그래도 그가 개혁에 성공해서 조선이 그때 근대화를 이뤘다라면은 러시아의 남한을 우려한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자로 일본이 아닌 조선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해양에 있는 섬나라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려 내려오는 러시아는 일본이 맞고 중국 이 이쪽은 조선이 맞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그 형성이 됐더라면은 그때 조선이 뭔가 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상황으로 인제 역사가 굴러갔을 거다. 물론 가정입니다. 예. 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던 사실은 영국이 조선이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하드라테프트 약조 같은 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주작보다 더 주작스러웠던 조선의 성리학에 빠진 고루한 기득권자들이
또 무지몽매했던 일반 민초인 백성들과 자신의 권력과 종묘사직을 지키려고 했던 고종과 그 친족 어, 때문에 조선은 망했고 우리는 일제 36년이라는 고초를 겪고 말았던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김옥균 사망일을 이제 맞아갖고 그의 일대기와 사상 그리고 그가 무엇을 도모하려고 했던지 그 절절했던 형극의 길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능지처참과 효수라는 지극히 야만적인 행위가 가능했던 조선 땅. 정말 그게 가능했던 일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조선이 문물을 전해 일본에 문물을 전해주고 문명국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어, 저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나라에서 말이죠. 정말 참 조선 말기 만국조선 저런 그 능지처참 부관참시 이런 그 형벌이 그 이전에 그 사실은 폐지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폐지됐던 제도를 갖다가 그 고종이 다시 벌린 거예요, 저렇게. 자, 하여튼 진정한 마음으로 충달공 김옥균의 명복을 비는 마음입니다. 그 디딜 곳 없는 그 좁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김옥균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당시를 살았던 그 혁명가들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마음 조려했을까. 딱 이모티콘이 그걸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김옥균과 그 김옥균의 일대기, 암살 과정, 망명생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